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의 가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는 겁니다. 현금은 손에 쥔 얼음과 같습니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녹아내립니다. 4인 가족이 연간 평균으로 약 5천만 원을 소비합니다. 물가가 2% 오르면 약 100만 원의 구매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란 전쟁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유가가 5일 만에 16% 뛰었고 환율은 하룻밤에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환율에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산 구조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오늘 그 구조를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왜 내 지갑에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 곡물, 사료, 원자재 거의 전부 달러로 사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게 그대로 여러분의 장바구니에 전달이 됩니다. 2026년 1월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면요, 수입 소고기 물가가 전년 대비 15.9%나 올랐습니다. 이건 꽤 높은 수준의 상승인데요. 미국에서 사육하는 소가 7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가격도 올라가는 것인데 거기에 환율까지 얹어진 겁니다. 이걸 비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쌀은요, 전년 대비 18% 올랐습니다. 달걀도 6% 올랐고요. 서울 직장인 점심값 평균이 드디어 1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식비가 10년 사이 80% 올랐거든요. 소고기, 쌀, 달걀, 라면 매일 먹는 것들이 전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이 장바구니를 직격하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까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3% 상승한다고 합니다. 겨우 0.03%?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약 1년 전보다 8%나 올랐습니다. 0.03 곱하기 8을 하면 0.24%포인트. 이 0.24%포인트도 포함해서 에너지, 식품 공급, 국내 요인까지 겹치면서 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가 됐습니다. 물론 이 2%가 전부 환율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환율이 물가 전체에 기름을 붓고 있고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4인 가족 연간 소비 약 5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연 약 100만 원의 구매력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녹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KDI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올라도 원인에 따라 결과가 다르거든요.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처음에 0.49%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0.25%포인트로 줄어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기업의 일부를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한국 경제 자체 문제로 환율이 오르면 처음엔 0.58%포인트 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0.68%포인트로 커지게 됩니다. 얼음이 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 환율에 고착이 되면 물가 충격이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지금 환율 1,500원을 만드는 요인이 뭘까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새로운 불씨를 더했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같은 환율 상승인데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까지 다릅니다. 다시 왜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에 대한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조적 원인이 있었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금리 4.25에서 4.5, 한국 2.5%. 약 2%포인트 차이.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국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내수가 안 좋아서 쉽게 못 올립니다. 2025년 7월 이후 6번 연속 동결 중입니다. 그리고요, 통화량의 팽창입니다. M2 광의 통화가 4,080조 원입니다. 이거 작년까지 4,496조 원으로 발표가 됐었는데요. 올해 ETF 수익 증권을 제한 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바뀐 거지 돈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여전히 GDP 대비 통화량이 미국의 2배가 넘습니다. 금융구조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은행 중심이고 미국은 자본시장 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통화량이 매년 5%씩 늘고 있고 OECD 최고 수준으로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해외 투자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GDP 대비 통화량이 미국의 2배인 상황에서 개인의 분산 투자를 탓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뒤집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어놓고 그 돈이 해외로 나가는 걸 개인 탓으로 돌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2월 28일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5일 만에 16% 뛰었습니다.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3월 3일부터 4일 이틀 동안 코스피가 12.65% 폭락했습니다. 9월 11일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이틀간 시가총액 1,069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이틀 만인데요. 외국인이 2월에만 주식 2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경제가 약해지면 통화도 약해집니다. 금리 차, 통화량 팽창, 지정학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IMF 터지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요 4,259억 달러, 109배입니다. 단기 외채 비율도 300%에서 30%대로 떨어졌고 경상수지는 2025년 연간 1,230억 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도 2%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이 흑자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출의 약 19%가 반도체거든요. 2023년에 반도체 불황이 오자 흑자가 급감한 적이 있습니다. 사상 최대는 맞는데 한 품목에 기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외환위기는 달러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지금은 달러가 충분합니다. 다만 비쌀 뿐입니다. 환율이 높아도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담은 확실합니다. 그 부담이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이고 소고기 15.9%, 쌀 18.3%입니다. 얼음이 깨지는 것과 녹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은 깨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근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한국 국채가 WGBI에 편입됩니다. WGBI는 세계 국채 지수입니다. 전 세계 연기금, 국부펀드가 이 지수를 따라 투자하거든요. 편입되면 약 75조 원에서 97조 원이 8개월에 걸쳐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옵니다. 월 평균으로 치면 한 9조에서 12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이 돈이 들어오려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됩니다. 글로벌 연기금이 기계적으로 원화를 매수하는 겁니다. 환율에 하방 압력이 생깁니다. 근데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채권을 4개월 연속 순매수했습니다. 2월 만에 8조 원, 채권 보유 잔액이 349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하트퍼드 세계 채권 펀드 같은 경우 한국 채권 벤치마크 비중이 2.59%인데 실제 보유는 11.23%입니다. 4.3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WGBI 정식 편입 전에 선취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WGBI 효과가 과대평가됐다는 반론도 있거든요. 패시브 자금은 글로벌 금리에 기계적으로 반응합니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국은 연간 국채 순발행이 109조 원 규모인데 이걸 소화할 기관이 부족합니다. 외국인 비중이 커지면 글로벌 쇼크 때 기계적 유출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GBI를 구조적 해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 장치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는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완전히 멈추지 않습니다.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이 녹고 있다. 물가는 2% 상승하고 있고 4인 가족 평균 연 100만 원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 둘째, 장바구니가 직격을 받고 있다. 셋째, 구조적 원인, 금리차 2%포인트, 통화량 팽창, 이란 전쟁, 단기간 해소가 어렵다. 넷째, 위기는 아니다. 외환 보유액 109배,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다섯, 반전카드, WGBI 75조에서 97조 원 유입이 시작된다. 다만 과시는 금물이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만 들고 있으면 얼음이 계속 녹습니다. 물가와 함께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일부라도 갖고 있어야 녹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구매력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달러 자산, 실물 자산,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자산. 어떤 자산이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가만히 있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급하게 무언가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자산의 구조를 천천히 바꿔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환율이 그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산 중에서 환율과 물가를 이길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환율 1,500원 시대, 여러분은 자산을 어떻게 분산하고 계신가요? 가장 체감되는 물가 항목은 무엇인가요?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채널 성원의 생각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